얼자가 무슨 뜻일까요? 서자는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죠?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네, 얼자 생소한 말인데요. 네.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같은 양반이라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정처이면 적자. 아, 적자. 어머니가 양인첩이면 서자. 어머니가 천인첩이면 얼자가 되는 거예요. 얼자가 있으니까 얼려도 있겠죠? 아들을 얼자, 딸은 얼려? 이때 얼은 한자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곁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집안의 본가지가 아니라 곁가지로 태어난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정처에게서 난 적자와 첩에게서 난 서얼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태종 때는 이 서얼을 차별하는 법까지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서럽다. 차별을 합니다. 이래서 서얼들은 바깥에서 법으로 차별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법으로 바깥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집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집에 오면 더 차별을 받습니다. 아, 서럽다. 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동등한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적자를 윗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됐어요. 섬겨야 됐던 거죠.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재성 씨, 비양 씨. 예. 두 분이 잠깐 형제가 좀 돼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이 같은 아버지에서 난 형제인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누가 적자? 재성 씨는 양인 첩에게서 난 서자. 비양 씨는 얼자. 양반 처에게서 난 적자. 아이. 헤이. 자, 이렇게 두 분이 형제인데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이 나란히 앉으셨잖아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뒷줄에 앉으셔야 돼요. 뒷줄이 없다 그러면 같은 줄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앉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적자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뒤로 그렇죠. 그냥? 이거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 서, 얼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더라도 나란히 앉을 수가 없어요. 재성 씨가 말을 타고 가다가 네. 비양 씨를 만났어요. 그러면 얼른 잃어버려야죠, 그냥. 죄송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파비형 미안해요. 얼른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서자는 적자와 말을 나란히 탈 수 없어요. 이때 비양 씨가 그만 타게 그러면 탈 수 있어요. 칭찬까지 해줘요. 타요?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죠? 네. 형이어도 동생에게 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불러요? 호칭 궁금하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마 자네 이 정도로 했겠죠. 자네. 아주 높이지는 않고 같은 그 학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서얼이 적자를 섬기는 것은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과 같다. 완전 이 정도의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서자와 얼자는 또 어떨까요? 거기가 좀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자와 얼자 사이에도 그런 격차가 존재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려 조선시대에는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모두 천민이 되잖아요. 얼자는 신분이 천민이에요. 신분제에서 양인과 천민의 격차가 있는 거죠. 서자와 얼자 사이에 차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얼에 대한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있습니까? 인생에서 뭐가 또 중요해요? 결혼. 아, 결혼. 자, 한 고을에 혼기가 꽉 찬 규수와 도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느 날 서녀인 정규수가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근처에서 자신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파도령이 정규수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적자인 파도령과 서녀인 정규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족자인데 아, 여기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전 땡키죠. 적자인 파도령과 서녀인 정규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선시대 결혼의 대원칙은 같은 신분끼리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남녀 차별이 또 있어서 남자의 신분이 높고 여자가 낮으면 결혼은 되지만 정처가 되지 못한다. 자, 처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첩. 정규수는 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첩으로 되는구나. 와, 뭐야. 너무한다. 첩의 수가 늘어나면서 처와 첩의 갈등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 문제로 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 우리나라의 대표 얼자, 이제 홍길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은 서자도 얼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권세가죠. 허협이라는 사람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서를 얼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소설을 지었을까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이자 모티브가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국왕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길이 어찌 될지 모르니 빨리 세자를 정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할 수 있는 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광해군을 세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왕비가 죽어요. 그리고 선조가 계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왕비를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아요. 영창대군입니다. 대군이니까 뭐예요? 적자잖아요. 서자가 세자인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나니까 조정 신료들의 의견이 분분해져요. 광해군을 그냥 세자로 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북,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미처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요? 광해군이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광해군이 왕이 되어서 영창대군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쫓겨나게 되겠죠. 뭐 소북이 이제 전부 퇴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조정에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었던 이때 사건 하나가 터져요. 조령이라는 곳에서 도둑이 지나가는 상인들의 은 수백 냥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었어요. 강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죠. 그런데 취조, 신문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7명이 전부 설이었다는 거예요. 그 7명 가운데는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순 강도 사건이 이제 이름까지 있는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칠서지옥. 칠서, 7명의 설의 옥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광해군이 왕이 되셨을 적에 우리 같은 설들의 이 불만, 이런 걸 없애달라고 상소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해군이 서자니까 우리의 뜻을 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해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우리가 도적질을 하게 됐다. 우리 말을 안 들어줘서 우리 삐뚤어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허균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홍길동이랑 진짜 비슷하다. 훌륭한 인재가 신분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 이 현실을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의 그 생각을 고스란히 녹여낸 겁니다. 자,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불쌍하게 보인 이유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허균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그 황희의 그 얼자 황중생은 동궁전의 관직도 얻잖아요. 그럼 요거는 칠서지옥의 얼자들이랑은 조금 약간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황희의 얼자 황중생, 칠서지옥에 등장하는 저 서얼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조선시대에 살지만 이 둘 간에는 200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의 반포입니다.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이 법전에 서얼에 대한 차별이 명문화돼요. 황중생은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차별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칠서지옥을 일으킨 그 7명의 서얼은 경국대전에 차별 조항의 적용을 받은 거죠. 자, 그 경국대전을 보면 서얼 자손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과거예요. 이거 응시하지 못한다. 그건 물론이고 생원진사가 되는 과거보다 더 아래 등급의 시험인데 이것도 응시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문신 관리가 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물론 경국대전에서 서얼의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오래 안 가요. 명종 때 폐기됩니다.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필요가 없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응시하는 걸 금지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서얼을 차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법이 굳이 필요 없었구나. 그 다른 법이란 무엇이냐? 서얼은 관직에 올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관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직은 서얼은 안 돼. 이런 관직들이 다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관직이에요. 이걸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맑은 청자, 중요한 요자. 자, 어떤 거냐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직들. 이게 2호 예병 형공 6조 가운데 2조하고 병조의 관직이에요. 또 조선의 관직의 꽃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 3사. 여기 관직에도 서얼은 못 들어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서얼은 관직에 올라가서 승진을 해도 벽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딱 만들어놔요. 이 이상은 승진하지 못한다. 그럼 최고는 뭐예요? 서얼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이제 꿈을 꾸시는군요. 제가 서얼이어서 그런 건 네. 아니고. 서얼이라도 다 똑같은 서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위. 이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 규정을 만드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앞에 계신 5분들을 모두 서얼로 만들어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네, 어쩌다 서얼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서자, 얼자, 도령이에요, 도령. 서자, 얼자. 아, 나 왜 자꾸 얼자야? 진짜 얼자. 첫 동작인데 얼자. 품계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네, 조선시대에는 모든 관리가 18등급으로 나뉩니다. 1품부터 9품까지 9등급을 나눈 다음에 각각을 정, 종으로 또 나누어요. 그래서 처음 관리가 되면 종 9품, 시간이 지나면 승진해서 정 9품, 종 8품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장 위에 정 1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정 1품, 정 2품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노력은 아시겠죠? 엄청 높은 거네. 자, 먼저 배도령하고 정도령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다 고위관직에 있으니까요. 자, 배도령은 아버지가 정일품인데 어머니가 첩이에요. 서자죠. 네. 이렇게 되면 몇 품까지 올라가느냐면 정 3품까지 올라갑니다. 와, 거의 그래도. 와. 네, 정 3품까지. 정 3품 관직으로 좀 소개할 만한 게 도승지라는 관직이 있어요. 네, 도승지를 권해드립니다. 도승지를 목표로 노력을 하시면 거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령은 아버지는 비슷한 정 2품인데 어머니가 천첩이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도령보다는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 정 5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바로 정도령의 경우에 해당해요. 자, 다음은 서자인
박도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관직이 낮지만 어머니가 양인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오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2품 이상이고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랑 같아요. 자, 양첩이냐 천첩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파도령과 예. 황도령을 한번 보죠.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좀 높은. 아, 문무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사품까지. 쌈분까지 올리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럼. 그렇죠. 자, 정사품. 남은 건 황도령인데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어. 니들은 삶의 목표라도 있지. 저작거리에서 코인이나 해야겠다. 엽전 코인에 상평통보 코인이나 해야겠다. 자, 그렇게 삐뚤어지지 말고 저도 약탈할 겁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정칠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훌륭한데요? 제가 교수잖아요. 네. 조선시대 교수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게 정칠품이에요. 진짜? 아, 황도령 포기하지 말고 교수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훌륭하죠. 네. 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 시기 일반 양민들, 또 노비들과 비교하면 서울은 높은 관직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울들을 차별하잖아요. 이런 차별이 이제 계속 가해지니까 뭔가 돌파구가 생겨요. 바로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통역하는 역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관. 요즘 잘 나가는 법률가. 율학. 요즘 잘 나가는 회계사. 와. 산학. 좋다. 과거를 볼 때 문과만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이런 전문직으로 나아가려면 잡과 시험을 보면 됐거든요. 잡과는 안 막았어요. 그래서 많은 서울들이 잡과를 통해서 기술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적자들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서울들하고 같이 취급받겠네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기술직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술직이 서울의 전유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부르게 돼서 중인이라는 신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중인이라는 신분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고려사라는 책이 있죠? 다 아시죠? 이 고려사에 손변이라고 하는 분의 성이 손씨고 이름이 변이에요. 재판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고려 고종 때. 네. 이 고종 때가 언제냐면 몽골하고 막 전쟁을 하는 그때예요. 그때 손변이 지방관으로 나갔습니다. 지방의 수령, 원님이라고도 하고 사또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방 사또로 나가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곤장을 때리는. 곤장 때. 네, 드라마나 곤장을 이런 데 보면 때린다. 많이 혼줄 내시던데. 네, 송사 처리하고 맞습니다. 곤장까지는 아니어도 네. 송사, 재판을 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이 손변이 재판 하나를 맡게 되는데 어느 남매가 송사를 벌인 거예요. 누이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남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이 재산을 누이에게 전부 주고 나한테는 딱 4가지 물건만 주셨다. 4가지. 네, 이 4가지가 뭐 금두껍이 이런 게 아니에요. 4가지가 뭐냐면 검은 관 하나, 검은 옷 하나, 신발 한 켤레, 그리고 2마리 빈 종이 하나. 종이가 혹시 땅 지분 이런 건 아닐까요? 빈 종이. 아무것도 없죠. 네, 백지, 네. 백지. 백지로.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거 부당하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재판을 건 겁니다. 손변이 이제 2사람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느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만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너희는 몇 살이었느냐? 그러니까 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저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제법 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은 손변이 판결을 해요.
네. 이 판결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모두 승복을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려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너무 뭘까요? 너무 재밌어. 과연 손변은 어떤 판결을, 어떤 감동적인 판결을 내렸을까요? 누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60% 드리고 또 남동생한테는 40% 6대 4로 나누고 그 재물 있잖아요. 반반 나눠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죽고 난 후에 상속을 동생한테?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럴 수도 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다들 비슷하게 가셨어요. 다 90점씩 드리겠습니다. 손변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 같은 것인데 어찌 혼인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박했겠는가. 어린 동생이 의지할 때라곤 누이뿐인데 만일 유산을 똑같이 주면 동생을 양육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을까 걱정한 것일 따름이다. 동생이 장성해서 그 종이에 솥장을 쓰고 검은 관과 검은 옷을 입고 미투리를 신고 관에 고하면 장차 판결해 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네 가지 물건을 남긴 뜻은 이와 같을 것이다. 우와. 저런 뜻이 이건 거의 뭐 솔로몬급인데요. 그러니까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죠. 네. 다 살리는 재판이니까요. 자, 처음부터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면 나는 내 거 받았고 너는 내 거 받았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100%를 누이에게 주고 다 말씀하시는 양육의 책임을 함께 준 거죠. 그리고 네 가지 물건이 재밌는데 관을 준 것은 관을 쓸 나이가 되면 장성하면 그 관을 쓰고 옷을 입고 미투리 신발을 신고 빈 종이에 이 내용을 적어서 관에 가지고 가면 나같이 그 자초지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하는 이런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네. 이것이 고려의 상속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사에는 이것 말고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누이가 여럿이고 외아들인 사람한테 유산을 나눠주면서 너는 아들이니까 좀 더 가져라. 그랬더니 아들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걸 사양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눕니다. 이거는 사양했기 때문에 미담으로 기록이 된 거죠. 양보해준 누이들도 사양한 동생도 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된 거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감남 을려들의 상속은 아들, 딸이 반반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겁니다. 고려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든 돌아가신 다음에든 재산을 균분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오히려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 주로 조선의 역사와 많이 다르죠. 네. 고려는 조선과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이전에 또 다른 500년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 이야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상속은 왜 하는 걸까요? 내가 죽으면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왜 내 자산을 남길까요? 여기에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죠. 제사.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 나의 묘 잘 관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음식 차리고 나를 불러서 이걸 먹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존재를 후손들이 계속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제사라는 의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사, 상속과 제사가 의무와 권리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아들과 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면 네. 제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반 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달의 제사를 아들 집에서 딸 집에서 똑같이 할까요? 그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돌아간다를 한자로 윤회라고 해요. 윤회
제사를 받든다 봉사, 윤회봉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속도 똑같이, 제사도 똑같이. 이런 균분 상속제가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까? 네, 지금부터 균열이 갑니다. 아, 지금부터 17세기 1600년대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균분이 점차 깨지기 시작해요.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균분 상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처가살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 풍습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강력한 이론적인 무기도 있었습니다.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보가 전부 장남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가계는 장남으로 있는 것이야. 이게 종법의 정신입니다. 고려 말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걸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조선 사회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법을 무기로 해서 서서히 남녀 차별 상속 이거를 시도해 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재혼을 이제 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쯤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면은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요. 여성이 재가를 하는 걸 그냥 둬도 될까?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식도 없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 재혼까지는 허락해주고 세 번째 결혼부터 금지합시다. 재혼까지 맞아. 네, 다수설이 재혼 허용, 삼혼 불가 이거였는데 성종이 소수설을 받아들여요. 왕이. 이 소수 의견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이 소수 의견 한번. 의지할 데 없는 여자가 굶어 죽은 것은 작은 일이고 여성이 절개를 지키는 것은 큰 일이니 부녀자의 재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 여성이 절개를 지켜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큰일이고, 이 큰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희생쯤은 작은 일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왕은 여성의 왕이 아니죠. 성종입니다. 성종이군요. 왜 그랬어? 아니, 저는 성종 대왕님이 좋은 일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이미지를 더 업 시켜놓을게요. 네, 좋은 일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만회시켜드려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여성 재가 금지법이에요.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댄 게 뭐냐면 처가살이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종법에 따르면 처가살이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걸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종의 아들 중종이 나서요. 내가 직접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내 아들 결혼, 세자의 결혼에서도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앞으로 모든 신민들은 이것을 따라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성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 살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윤회봉사를 안 합니다. 딸들은 제외시키겠다. 아들들끼리 할 거야. 이런 집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69년에 부안 김씨 집안에서 작성한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사위와 외손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은 소홀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사위나 외손의 집안에서 제사를 윤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집의 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토지와 노비만 남자와 균등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자는, 딸은 토지와 노비를 3분의 1만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균분이 아주
공식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네, 주로 17세기 후반에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들들이 딸들에 비해서 받는 재산의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딸에게는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하나의 추세가 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출가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비로소 생긴 말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도 그럼 이때부터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겉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랴. 더 심한 말도 있어요. 화장실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 좋다. 이거요 전부 이때 이후에 생긴 말들입니다. 균등이 무너졌잖아요. 네. 차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딸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차별은 누구를 겨냥할까요? 장남과 차남 이하를 또 차별해요. 이런 일이 18세기 넘어가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집안에서 재산을 나누는데 보시면 이 표에 딸은 없네요. 따로. 딸이 없잖아요. 네.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아들 둘이 나눠 가졌는데 장남과 이남, 차남의 재산 규모를 보면 노비는 거의 같지만 논밭에선 2대1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죠. 더 벌어져요. 봉사, 저거 제사 비용, 이것도 장남 몫이거든요. 자, 18세기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장남에게 집중해서 상속하는 일이 벌어진다. 놀부와 흥부. 이때 사람이에요. 둘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못 살죠? 부모의 재산을 형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쯤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균분상속은 재산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는다면 상속될 때마다 줄어들어요. 네. 7남매한테 상속하면 7분의 1씩으로 쪼개집니다. 네. 아, 그렇다면 재산이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도 균분상속을 하면서 다 쪼개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묶어서 장남한테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하고 장남한테 몰아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내 재산이 분할되어도 사회적으로 양반으로서의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감, 불안감 같은 걸 갖지 않아도 됐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은 양반들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예요. 역설적이죠. 경제가 발전하는데 양반들은 위기감을 느낀다? 왜? 경제 발전의 주체가 양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 막 해체돼가지고 노비들이 양인이 되고 양인이 양반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에 양반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믿을 거라고는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이 재산밖에 없는데 이 재산이 쪼개져 버린다면 어때요? 이 정도면 절박하죠. 네. 이래서 몰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몰아주면서도 끝내 명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 고대의 가르침, 종법.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제정하기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왕자 대군의 집, 원훈 대연의 집, 국구 부마의 집, 대신 정경의 집이 몇 대를 넘지 못해서 그 본종이 미약하여 지고 또 몇 대를 지나면 제사 향부를 잊지 못해서 가문이 그만 없어지게 되니 모두 법을 제정한 것이 잘못되어서이다. 이때 잘못 제정된 법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녀 균분 상속이 명시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대단한 집들이 자손이 끊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 몰아서 상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설명을 정약용이 하고 있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이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의 상황, 가치관, 욕망, 분노, 불만 이런 것까지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민낯을 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해요. 네. 선생님, 자, 또 그럼 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었나요? 정말 어려운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상속세라는 게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요. 자, 이것은 꼭 상속의 문제뿐 아니라 굉장히 큰 역사의 발전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 가문의 배경, 이것이 더 중요해요. 벌써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귀족이야, 아버지가 노비야, 이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이게 역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속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한 거죠.